강 세장이 도로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 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야, 주식 시장이 괜찮다. 내가 한번 들어가도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다. 이걸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사전 조짐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선수의 영역으로 우리가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지금 싼지 비싼지에 대한 판단을 그걸 밸류에이션이라 하고 그걸 펀더멘탈 어널리시스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기본기가 있나? 우리가 체력장 테스트도 하고 운동선수들 물어보면 기본기 축구 선수가 14초 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초, 11초 뛰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기본기가 그런 체력과 빨리 달리는 거. 그러면 옛날에 볼트라는 선수가 있었잖아요. 우사인 볼트.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잖아요. 근데 우사인 볼트가 축구도 진출을 하기는 했어요. 축구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도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 테크닉이 부족한 거죠. 안 되죠. 그래서 볼 가지고 달리는 거는 좀 부족한 거죠. 달리기는 무지 빠르지만 볼을 달고 다니는 거는 메시처럼 테크닉이 필요한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주식도 우리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있는데 너무 기술적 분석? 그 차트 분석? 그 차트 분석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축구는 달리기만 빠르면 되지. 뭐가 테크닉이 뭐가 필요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식을 할 때요. 기본기가 없으면서 또 테크닉 차트만 보고 매매가 절대 돈 못 봅니다. 제가 다 넣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기업의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할 줄 모르면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식으로 그래도 중수 고수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테크니컬 어널리시스가 필요한데 주식을 언제 해야 되는 타이밍에 대해서 만약에 말씀을 물어보신다면 저 작년에 S&P 500이 많이 빠졌을 때 PER이 15배까지 떨어졌거든요. 싸죠. 싸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PBR이 0.8이 깨졌으니까 쌉니다. 근데 싼데 아니 싼 거는 알겠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게 맞나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과서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이 기술적 분석을 보면서 그 타이밍을 찾는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이 대표님도 오늘 엄청난 거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돼요. 어디서도 못 들어보셨을 건데 주식시장의 역사 이 코스피를 자세히 보시면 연봉 차트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일봉 보시죠. 일봉, 주봉, 월봉도 잘 안 보시는데 고수들은 월봉을 되게 많이 봅니다. 근데 연봉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연봉이거든요. 코스피 연봉인데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이건 아니고 이제 흰색으로 나오죠. 양봉이 확실히 많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많이 안 빠집니다. 20년 넘게 보면 한 7번밖에 안 빠지고요. 그 7번 빠진 거에서도 뭐 이렇게 약하게 빠진 것들이 몇 번 있고 크게 빠지는 경우는 2008년 그리고 작년 그리고 작년에 한 24.5% 빠졌거든요. 진짜 많이 빠진 많이 겁니다. 빠졌어요. 그리고 2018년 뭐 요럴 때 한 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언제 사야 되느냐? 지금 보통 우리가 일봉을 띄우면 일봉에서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120일, 200일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연봉에서는 제가 이게 까만색이 5년 이평선인데 바로 밑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10년 이평선입니다. 10년 이평선을 그어놨는데 자세히 보시면 10년 이평선을 한 번 깬 적이 있어요. 2008년도에. 이때는 20년 이평선까지 빠집니다. 아까 부동산 사이클 얘기했는데 주식 사이클에서도 소 사이클이 있고 뭐 중 사이클, 대 사이클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 주식 시장에 아주 정말 크레딧 리스크 이런 거 얘기하면서 큰 하락이 오는 거 있잖아요. 거의 10년 사이클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2008년도에 이 10년 사이클이 뭐냐면 10년 평균치를 깨서 20년 평균치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저 20년. 리먼 때인가요? 이게 리먼 사태 때입니다. 리먼 사태 때 PBR이요 0.7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이번에 0.5 코로나 때 0.5까지 떨어졌는데 아무튼 20년 평균까지는 미국의 실업률이 10% 넘어가고 정말 말 그대로 와 이러다가 공황 오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돼야 20년 평균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은 10년 평균까지도 잘 안 떨어져요. 5년 평균 선에서 부딪혔다가 올라가고 부딪혔다가 올라가고 하는데 10년 평균선까지 떨어지면 굉장한 매수 기회가 됩니다. 그죠? 10년 평균선이 이 보라색 점선을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 때도 잘 보시면 코로나 때도 10년 평균선을 깨고 그 전에 2019년도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있었대잖아요. 트럼프가 또 그 관세 폭탄을 내면서 2019년 8월 달에 주가가 확 빠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회복을 해버려요.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코로나 때 미국의 실업률이 14.8%까지 떨어지는 와중에 20년 평균을 깨는 겁니다. 엄청 떨어졌죠. 그래서 코로나 같은 상황은 정말 평생에 한 12년 강산이 한번 바뀔 때마다 오는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작년에 보시면 작년에 페드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아니 그렇게 위기가 안 왔는데 경제 위기는 안 왔는데 주가만 이렇게 빠지면서 10년 평균을 깼던 겁니다. 그 10년 평균선이 얼마였냐면 2,300 정도였고요. 작년에 2,134까지 빠졌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더 큰 위기가 와서 2008년 같은 위기가 와서 1,800까지 간다라고 얘기한 분들은 2008년 같은 상황을 상상을 해서 그런데 그런 식의 그거는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10년 평균을 깨면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평균을 깨면 그냥 있는 돈 다 올인입니다. 올인. 올인인데 그게 이제 올해가 되는 거예요. 올인인데 코로나 때 20년 평균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돈 빌려서 사는 거예요. 빌려서 사. 그때 돈 빌려서 이런 기회는 왜냐면 10년 만에 오는 기회니까 우리가 보통 그 얘기하죠. 10년 만에 오는 기회다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다들 주식을 왜 하십니까? 정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 인생에 기회가 3번 온다 했잖아요. 옛날에 3번 온다 했습니다. 근데 3번 온다고 했을 때는 평균 수명이 60대일 때였어요. 근데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거든요. 그러면 기회가 5번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기회가 오는지 잘 몰라요. 몰라요. 근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10년마다 기회가 오고 부동산도 10년마다 오더라고요. 그 기회를 2번만 제대로 잡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10년치 일하는 월급 정도를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차트를 캡처를 해 놓으시고 외워 놓으셔야 돼요. 10년 평균을 쓰는 선을 터치할 때는 그거는 2, 3년마다 오는 기회입니다. 2, 3년. 근데 이 기회도 너무 좋죠. 왜냐면 사면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은행에 3%, 4% 이자 이번에도 은행에서 고금리 줬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아니 10년 평균선을 깼는데 그러면 아니 5%가 뭐야. 보통 이렇게 되면 15% 이상 수익 나는데 코스닥은 아까 40% 수익 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해야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나는 2008년에 기회를 놓쳤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기회를 놓쳤고, 또는 코로나 때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작년에 그거 다 잃었고, 네. 그러면 잃어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작년에 저 포인트가 왔으니까 올해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걸 진작에 봤어야지. 작년에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100, 2200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여기서 현금화 시켰다가 2000 깨고 나거나 아니면 바닥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말이 쉽죠. 바닥 확인, 지금 바닥 확인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밑에서 안 됩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주식 사면 안 됩니다. 했던 사람들이 바닥 확인됐으니까 2300에서 이제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맞아요. 아무도 없고, 아니, 지금도 이거 인정 못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아니야. 하반기에 다시 무너질 거예요. 1년 뒤에 보세요. 다시 무너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바닥에서 사러 확인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년 이평선을 깰 때는, 여기서 현금을 가져가야 되냐? 달러를 사야 되냐? 금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주식 공격 마인드로 바뀌어야 돼요. 오히려 모두가 10명 중에 10명이 다 이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공격 마인드로. 근데 지금 이제 이 타이밍에서 2023년 1월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리고 특정 종목은 뭐 엄청나게 올랐고요. 하반기로 가면서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가 하는 분들이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또는 1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2023년 상반기 시작되자마자 포인트를 알고 투자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제법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걷어 들일 땐가? 이런 갈등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고냐, 스톱이냐, 지금 들어가느냐. 이거 한번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4월, 5월까지는 계속 고 마인드로 유지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전술적인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작년에 장대 음봉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벌써 5개월 이평선도 뚫었고 이제 2600에서 너무 많이 올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장대 음봉이 나왔던 2008년 이후에 2009년 장대 양봉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해도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대도 음봉 나오고 19년도, 20년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가만 보면 항상 전고점을 돌파하네. 장대 음봉 나오고 나서 전고점 돌파하고 이번에 2018년대도 음봉 나오고 나서 올라갈 때는 전고점 돌파하죠. 이번에 빠졌는데 제가 전고점 이번에 3,400 갑니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2,900에서 3,100 해도 아니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내년까지 보면 얼마든지 3,100이 아니라 전고점도 뚫을 수 있는데 뭐가 이 지수를 겨니냐 하면서 뚫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2009년에서 10년, 11년까지 요 그림을 한번 되새겨 보면 2009년도에는 칠공주 장세였어요. 칠공주요? 네, 그때는 칠공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동차, 그때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뭐 LG화학, 제일모직 이런 주식이었고요. 2010년도 가니까 차화정 장세래요. 차화정, 그건 좀 이름이 최화정 씨랑 이름이 비슷해요. 차화정. 화학. 자동차 화학. 그런 거 올라가고 정유까지 올라갔고요. 그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이 상승 사이클에 한 놈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순환매를 돌면서 주도주가 최소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2차 전지가 불을 뿜어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실적 모멘텀이 있고 성장 스토리가 있는 주식은 저 정도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러면 바로 2009년도는 나는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좀 더 생생한 과거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2020년 코로나 때 잘 생각해보세요. 2020년 3월 달에 바닥 찍고 올라갈 때 6개월 동안에는 빅7이었어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거 빅7이었는데 그 빅7이 불을 계속 뿜어서 올라갔느냐라고 보면 그러고 나서 중간에 차화정 장세 있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불을 뿜는 반도체 장세 있었고요. 그리고 21년도에는
메타버스 네. 하면서 메타, 위메이드 같은 주식이 난리 네. 났고 네. 그때 21년도에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지수 편입 이슈도 해가지고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상반기 때 내가 이거 한 번 더 떨어진다 해서 내가 뭘 못 샀는데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영역으로 쫓아 살 거냐? 아니 뭐 얘만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이 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순환매가 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 네. 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갑자기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지난해에도 다들 돈 못 벌고 주식 투자해서 망했다 소리 들리고 이러는데 섹터별로는 움직였어요. 돌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것도. 네. 태조 이방원.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거 산 사람들은 또 야 뭐 이렇게 주식이 어렵다고 그래. 그래도 난 이런 거 사서 땄어. 뭐 이러면 배 아프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괜찮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반기에 눈여겨봐야 할 섹터 어떤 게 있는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태조 이방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복기를 좀 해보면 좋을 건데요. 태조 이방원 얘기는 작년 5월 달에 그 약세장에서 나왔었는데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태조 이방원 주식이 올랐는데 태조 이방원 쫓아갔다가 돈 버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은 약세장이었으니까. 근데 올해부터 강세장으로 이제 변했는데 그 강세장의 시그널을 제가 차트에서는 아까 월봉을 본다 했잖아요. 5개월 코스피가 5개월 월봉 이평선을 딱 뚫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작년에 11월 달에 그동안의 5개월 이평선을 제대로 한 번도 뚫지 못하면서 빠져서 아니 이렇게 제대로 한번 반등다운 반등 못 주고 이렇게 빠진 적도 있었나라는 질문을 하실 만큼 너무 지루한 장세였어요. 과거에 2008년도에도 보면 3, 4, 5월 달에 반등 주는 듯 하다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등다운 반등 못 주고 빠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때 보시면 5개월 이평선이 강한 저항이 돼서 계속 빠지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보시면 3, 4, 5월 달에 5개월 이평선을 4월 달에 뚫거든요. 이 까만 선입니다. 뚫고 나서 계속 5개월 이평선에 지지받으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을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금리 상황 이런 것도 보지만 시장이 주는 답이 제일 정확합니다. 시장은 그래서 시세는 시장한테 물어보라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시장한테 물어보는데 시장이 답을 준다는데 뭐가 답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5개월 이평선은 월봉에서요. 5개월 이평선을 뚫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시그널인데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뚫으면서 올라갔고 지금도 5개월 이평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섹터별로 2009년도에도 똑같은 2008년도에 급락하고 나서 2009년도에 5개월 이평선을 뚫고 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는 한번 확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얘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현금을 좀 마련을 했다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위에 보시면 이 추세가 시장이 지금 상승 추세야 하락 추세야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추세 지표는 MACD 오실레이터라고 MACD가 가장 대표적인 추세 지표거든요. 추세 지표를 보면 지금 플러스로 돌고 있어요. 근데 2009년도에도 어땠나 보면 플러스로 돌면서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됐잖아요. 네, 상당 기간 이렇게 지속이 됐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도 이거 다 올라온 거 아니야? 2100 왔을 때 이제 올해 고점이 나온 겁니다. 하반기부터 다시 빠질 겁니다 했는데 플러스로 돌았었죠. 네. 그때도 코로나 때도 2020년 6월 달부터 오히려 추세가 본격화된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가 시작된 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나머지 섹터에서 태조 이방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5개월 이평선을 뚫지 못한 약세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태조 이방원 보면 조선 모멘텀 생기고 네. 방위산업 모멘텀 생기고 돌면서 한 번씩 갔죠. 네. 근데 돌면서 쫓아갔더니 무너졌던 거죠. 왜 그랬냐면 약세장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금리도 계속 올리고 환율도 계속 올라가니까 투자 심리가 약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환율도 떨어지고 이게 외국인이거든요. 네. 바로 위에는 환율 차트인데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고 외국인도 사니까 투자 심리가 지금 돌아섰잖아요. 돌아서니까 그래 실적 나오는 거 맞아? 해서 들어갔는데 태양광, 태조 이방원 중에 태양광이잖아요. 태양광 유가 고유가 때문에 태양광은 말 그대로 대체 에너지잖아요. 네. 고유가였기 때문에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4불까지 빠졌다가 거의 24불인가 26불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태양광 주식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공급 과잉으로 다시 네. 폴리실리콘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났어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반토막이 났는데 그래도 태양광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1등 아닌가요? 아니죠. 중국이 1등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방원 중에서 태양광은 지금 다시 실적 모멘텀이 안 나오면서 무너지는 거고요. 조선 흑자 전환 뉴스가 있었죠. 근데 조선은 너무 무겁더라고요. 조선이 너무 무거운데요. 이번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라든지 조선주가 지금 더블 났습니다. 그랬나요? 연초 이후 주가가 2배, 100% 그렇게 올랐어요. 됐어요? 그 무거운, 네. 그 무거운 조선주가 올라가는데 턴어라운드 시나리오인 거죠. 이제 예전에 유가도 낮고 인건비도 쌀 때 수주를 받았더니 유가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하면서 철방석 가격 올라가면서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계속 적자였었잖아요. 그래서 실적 모멘텀을 갖고 올라가는 주식은 확실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는 거죠. 태조에서 2인데 2차 전지. 2차 전지 계속 수주 모멘텀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주 모멘텀이 생기면서 또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지는 계속 실적을 체크해야 된다는 건데 방위산업. 근데 방위산업이 너무 어려워요. 방위산업은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G2G 비즈니스예요. 국가 대 국가가. 근데 국가 밑에 이제 기업이 B2G 비즈니스다 보니까 폴란드 가서 도대체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따왔는지.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요. 특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특수 상황에서 방위산업이 영향을 받았는데 확실하게 전 세계에서 준비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주가가 지금 실적 모멘텀으로 이번에 신고가를 냈던 거죠. 태조 이방원. 근데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같은 경우는 저는 잘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정책 리스크가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면 최소 3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2년 뒤에 3년 뒤에 정권 바뀌면 정권 유지가 되는 건지 또 바뀌는 건지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 정부 규제를 받는 전력산업, 통신주, 은행까지 안 합니다. 저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하반기를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주식 볼 때 늘 외국인들 동향 보잖아요. 네. 그것도 눈여겨봐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은 무조건 외국인의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요.